서방은 러시아를 강력히 제재했는데 제재 당한 쪽의 경제가 제재 한쪽보다 나은 상황인가요? 자, 그렇다면 러시아 경제는 정말 호황인 것인지, 전쟁 중에도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노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년째인 건가요? 2022년 2월에 발발했으니까요. 네. 이제 해수로 2년 만 3년. 2년이 넘었고 이제 해수로는 3년인 거죠.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전쟁하면 많은 게 무너지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 경제는 전쟁 전보다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 전보다 좋아졌다기보다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2022년에 굉장히 아주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봤는데 마이너스 2.1%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선전했습니다. 전쟁 첫 해에. 근데 당시에 GDP가 2조 2,400억 달러 정도 돼서 GDP 순위로 세계 8위였어요. 우리랑 사실 비슷했는데 우리는 13위로 쳐졌는데 반해서 러시아가 오히려 8위로 올라섰습니다. 2022년에. 네.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에도 그 3.6%를 최종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6%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네. 인플레이션율이 좀 높습니다. 네. 7.5에서 8% 정도 되니까요. 좀 높긴 하지만 주요 유럽 국가들하고 비교한다면 그렇게 뭐 나쁜 편도 아닌 것이죠. 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네. 그 정치학부에서 정치학 네네. 박사 네. 학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은 건 2009년이고요. 정확히 네. 말하면 철학부에서 했습니다. 철학부 제가 정치학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연이 긴데 정치학과가 독립을 해서 정치학부가 됐습니다. 제가 졸업한 이후에. 아,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때 계실 때 몇 년 계셨던 거예요? 제가 4년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푸틴 집권이 시작이 된 이후인 건가요? 그렇죠. 네. 예,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요. 그다음에 메드베제프한테 이제 이양하고 잠깐 이양을, 총리직으로 물러났을 때 그때까지 경험하고 왔죠. 아, 그때 경제 상황은 어땠어요? 그 전하고 좀 많이 좀 비교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 이런 걸 좀 읽으셨을 것 같은데. 1990년대하고 2000년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죠. 네. 1990년대 러시아 경제는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굉장한 고물가였고요. 네. 그리고 사유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고요. 네. 부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데요. 2000년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98년에 모라토리엄 선언됐었죠. 네, 그래서 막 빵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이런 거 이제 외신 뉴스로 접했던 네.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신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래서 교수님 계실 때는 어땠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때는 2000년대 초중반에는 연평균 7.8% 성장했으니까요. 네. 고도 성장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학위를 마무리하던 시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졌죠. 근데 지금도 이제 러시아 쪽과 계속 관련해서 일을 하시니까 오가시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교류하는 분들과 연락을 하시는 일이 좀 잦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어떻다고 해요? 실제 생활은요? 전과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예전에 전쟁 초기에 뭐 설탕이 뭐 품귀 현상이 있어서 뭐 매대에 다 사라졌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사실 좀 왜곡된 보도였어요. 예. 그런 건 세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씩 왜곡돼서 보도된 것들이 막연한 있었습니다. 불안감 이런 건 없다고 하던가요? 예, 별로 전쟁의 분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그 이제 서방 제재 때문에 글로벌 브랜드 대신에 그 자국의 대체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네. 많아져서 네. 뭔가 좀 분위기는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방의 기업들이 이제 대거 철수하면서 외국 브랜드를 모방한 모방 브랜드들이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뭐 맥도날드를 모방한 브랜드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 대신은 뭐 스타스 커피. 네. 그다음에 이케아 대신에 이데아. 이런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은 이렇게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은 대부분 이제 원료라든지 완제품 같은 것들이 러시아 국내 또는 제3국을 통해서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뭐 기존의 거래선을 활용한다면 완전히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장률은 이제 IMF 발표인데 또 네. 러시아 당국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 GDP 증가에는 네. 착시가 좀 존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 지출하고 군산 복합체의 생산이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군비 지출을 2022년에 GDP의 2.7% 정도 됐던데 2023년에 3.9% 그리고 네. 올해 예산에서는 6.6%까지 증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체 정부 지출의 37% 됩니다. 우리가 국방비 지출이 한 13%, 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출인 거죠. 이렇게 군비 지출을 늘리고 무기하고 탄약 생산도 전쟁 전에 비교해서 수배에서 수십 배로 늘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GDP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 지출은 늘고 수입은 어디서 가져와요? 정부 수입은요? 정부 지출 말씀이시죠? 정부 지출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네네. 네,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전히 네. 에너지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큰 서방들이 제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재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게. 네, 그렇죠. 이제 사실 러시아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의 생산과 수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수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러시아 경제에서 에너지 부문이 GDP의 20% 정도, 네. 그리고 재정 수입의 한 50% 정도, 그리고 수출 구조에서 광물 자원을 포함해서 한 70%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죠. 근데 러시아가 예산 규칙에 따라서 3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짜요. 러시아는 항상. 3년치. 매년 3년치 짭니다. 매년 3년치. 네. 네. 그런데 유가를 우랄산 기준으로 한 60달러 정도에 맞춰서 짭니다. 네. 그런데 우랄산 유가가 브렌트유나 다른 그 유가에 비해서 조금 낮아요. 한 네. 10달러 이상 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76달러 정도 됐습니다. 연평균. 네. 그다음에 2023년에는 63달러 정도 됐어요. 네. 60달러를 다 넘죠. 네. 그러니까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우리가 유럽 국가로 석유와 가스 수출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해상으로 석유 수출은 금수 조치가 돼서 못 하고 네, 있어요. 네. 근데 육상 수출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가스도 노드스트림 노르드스트림? 예, 네. 활용을 할 수가 없지만 다른 가스관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양이 좀 준 거죠. 유럽 국가들이 이 양을 줄였죠. 근데 이 감소분을 또 어디가 상쇄해 줬냐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이 상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그 감소분이 보충되니까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수입 대체. 러시아가 2014년부터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수입 대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요. 네. 또 병행 수입이라든지 우회 수입 그리고 이제 수출 상대국 전환 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이런 탈달러화 정책 같은 것들이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광활한 농경지가 있어도 식량 쑥 작업을 하기 좀 어려웠었다고 소련 네. 시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러시아 이제 특히 푸틴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그 자급자족을 넘어서서 엄청난 식량을 수출한다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소련 시절에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안 되던 것이 그 곡물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입니다. 네, 곡물 수출국이고요. 또 네. 최대의 비료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에너지하고 식량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급이 가능하니까 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인도나 중국과는 러시아가 좀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제재, 서방 제재에 중국 손을 좀 버티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맞습니다. 텐데 네, 네. 러시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게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 네.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 뭐 교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에너지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공산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일방적인 의존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러시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네. 중국도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호 의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이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을 어느 정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배후에 상당히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수 있다면 네.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 또는 뭐 대중 견제 정책을 우리가 좀 버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계속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진짜 버틸 수 있을까? 2, 3년 더 가면 물론 안 가기를 바라지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많은 부분을 러시아 경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요. 이 뭐 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주기가 어렵죠. 자본에서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서방의 선진적인 기술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또 기술 도입과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어려워지겠죠. 갈수록. 네.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부담을 줄 겁니다. 게다가 또 군비 지출이 너무 크잖아요. 네. 네.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런 서방의 제재 상황이 지속됐을 때 러시아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 사회 전반에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서방에서는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지금 이제 모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네네. 어쨌거나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 집권 이후 살림살이는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그리고 네. 이제 5번째 연임을 한 거죠. 하게 된 것도 네. 그 국민들의 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경제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요인들도 많아요. 어떤 거요? 네. 예를 들자면은 정치적인 혼란을 러시아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1990년대에 정치적인 혼란과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를 경험한 세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푸틴 대통령은 정치적인 혼란을 안정으로 네. 경제 위기를 고도 성장으로 또 몰락한 2등 국가였던 러시아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지도자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스트롱맨. 네. 그런 게 이제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지지가 좀 유지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상황이 90년대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그 나아진 상황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거버넌스 자체를 푸틴 대통령이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요? 1990년대에는 이른바 신흥 재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10대 재벌들이 주요 장관직을 독점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경제 권력을 정치에서 퇴장시켜 버립니다. 네. 그러고는 오히려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정치가 경제를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죠. 네. 근데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런 체제 속에 살았잖아요. 네. 경제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치 권력이 강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2년 조금 넘었고 햇수로 3년째인데 사실 네. 이제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어떻게 끝낼 건지 이거를 계속 가져가려는 속내가 있는 건지 네네.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이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왜 푸틴은 계속 이렇게 이 상태를 가지고 가는 건지. 일단은 러시아는 계속해서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원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협상을 사실 하지 않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네. 우크라이나인 거죠. 네.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2년 전인 이제 그 2022년 3월 말에 네. 이스탄불에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네.
그때 이제 그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때 합의가 뭐였죠, 교수님?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강대국 안전 보장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스크 협정을 이행해서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지역의 뭐 자치를 좀 보장하는 것이었죠. 그게 돈바스 지역 이런 데인가요?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전쟁의 결과를 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점령을 했고요. 네.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가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협상을 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2년 전보다 더 나은 협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누가요? 우크라이나가.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전쟁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경제 성장이 떨어지진 않은 거죠. 아니요. 많이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30%.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 텐데 네.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종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쟁에 있어서의 일단 러시아의 속내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목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최대한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결국 전쟁은 협상으로 끝나거든요. 네. 협상에서 자신의 핵심 요구 조건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하고 중립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인의 권리 보호하고 뭐 이제 러시아가 말하는 반러적인 민족주의를 포기하는 거, 네. 그리고 현 지도부가 퇴진하는 거, 네. 이런 걸 수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이제 좀 어렵죠.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변수가 뭐냐? 마무리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변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변화 같습니다. 제가 보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5월 20일에 임기가 끝나요. 공식적인 임기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3월 말에 선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선을. 그런데 계엄령으로 연기를 했죠. 네. 그런데 5월 20일이 지나면 합법적인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없다로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 달라요. 우크라이나 내 정적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력을 의회에 넘겨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지원 예산이. 예, 그런데 이제 중단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궁금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도 있고요. 또 한국의 그 대러 수출 통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컸죠. 그래서 자동차나 가전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소비재, 특히 이제 식료품 같은 이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투자를 또 확대하는 경향이에요. 판매도 잘 되고 있고요. 이제 극과 극의 상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좀 잘 되는 이유는 서방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경쟁자들이 사라진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안보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과 좀 더 이전보다 좀 밀접해지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네네. 그런데 뭐 우리가 한미일 그 공조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도 있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 분명하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것이 역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뭐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북한도 고립이 되니까 결국 고립된 상대들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좋은 카드인 거예요.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로 좀 돌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유럽 대서양 동맹 그러니까 나토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려는 그 시도도 어느 정도 견제할 수가 있고요. 중국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북한과 연대를 강화하면 한국의 행보가 조금 제한되겠죠. 우리가 러시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그 러시아 독자 제재 나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그 별 실효는 없어 보여요. 사실 러시아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이제 실효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러 군수 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이라든가 무슨 뭐 기관이라든가 뭐 네. 개인까지 이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교수님 생각하신 실효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네. 보시고요. 네. 하지만 또 우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면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네. 참 어렵지만 좀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그 러시아 시장이 지난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개척을 해서요. 러시아가 우리의 그 10대 교역국 중에 하나였고요. 네. 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됐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뭐 식품, 호텔, 가전, 자동차 뭐 이런 분야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도 노력을 해온 그 성과고요. 또 러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큰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대러 경제 제재 추가 확대를 최대한 좀 회피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업은 대러 경제 제재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출이라든지 투자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저 제3국을 우회하는 수출 투자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성은 한국외대 노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